전화 마지막으로 한 번만. 1718년 3월 9일 새벽 49세의 여인이 떨리는 손을 북쪽 궁궐을 향해 뻗으며 마지막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조선 숙종의 정일품 숙빈, 훗날 영조가 될 연인군의 어머니였습니다. 무술이 출신으로 왕의 후궁이 된 조선의 신데렐라였습니다. 그런데 왜 왕의 총애를 받던 후궁이 궁밖 초라한 사가에서 혼자 죽어야 했을까요? 더 기가 막힌 건 3년 동안 단 한 번도 궁으로 불러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간청해도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라는 정규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방이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정치적 제거였습니다. 분노가 치미시나요? 그렇다면 마지막까지 보십시오. 6년 후 그녀의 아들이 보여준 복수가 얼마나 통쾌한지를.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옵소서. 그럼 이야기 올리겠나이다. 1718년 3월 9일 새벽 창의동의 작은 사가에는 차가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서리빨 같은 정적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낡은 창호지 사이로 스며드는 새벽 공기마저 무겁게 느껴졌다. 방 한켠에 누워있는 여인의 충소리가 점점 가늘어지고 있었다. 49세의 나이. 한때 조선 최고의 권세를 누렸던 정일품 숙빈 최 씨였다. 허나 지금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하였다. 쇠약해진 몸, 창백한 얼굴, 그리고 가늘게 떨리는 입술. 죽음의 그림자가 이미 그녀의 침상곁까지 다가와 있음을 모든 이가 알고 있었다. 마마, 곁에서 지키고 서 있던 늙은 나인 복선이가 흐느꼈다. 그녀는 최 씨가 7살 어린 나이로 무수리가 되어 입궁했을 때부터 함께했던 유일한 동반자였다. 42년의 긴 세월을 함께 보낸 둘도 없는 벗이요. 주인과 종을 넘어선 자매 같은 존재였다. 복선이의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고 그 눈물 속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애틋함이 스며 있었다. 최 씨는 힘겹게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로 천장을 바라보니 궁궐의 화려한 단청이 아닌 사가의 낡은 석가래가 보였다. 3년 전 이곳에 온 이후 그녀는 단 하루도 궁궐을 잊은 적이 없었다. 매일 밤 창문을 열고 북쪽을 바라보며 저 멀리 보이는 궁궐의 불빛을 그리워했었다. 그곳이야말로 그녀의 진정한 집이었거늘 이제는 영영 돌아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다. 복선아. 최 씨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예, 마마. 토인이 여기 있어옵니다. 복선이가 최 씨의 차가워진 손을 꼭 잡았다. 한때 비단결 같던 그 손은 이제 얇은 종이처럼 차갑고 메말라 있었다. 체온이 손끝부터 빠져나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3년을 기다렸는데 최 씨의 눈에서 한 방울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 속에는 말로 닿을 수 없는 그리움과 원망, 그리고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3년 전 숙종의 명으로 이곳 창의동 사가로 왔을 때만 해도 잠시 요양하고 다시 궁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믿었건만 그 믿음은 한낱 헛된 꿈이었음이 이제야 분명해졌다. 마마, 나는 그저 마지막으로 전하의 얼굴 한 번만 뵙고 싶었나이다. 궁궐에서 전하 곁에서 눈을 감고 싶었나이다. 복선이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주인의 손을 꼭 잡고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42년을 함께하며 무수리에서 후궁까지 영화와 몰락을 함께 겪어온 그녀였기에 최 씨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처음 몇 달간은 최 씨도 희망을 품고 있었다. 병이 나으면 전하께서 다시 부르실 것이라고, 궁으로 돌아가 예전처럼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었다. 그러하여 조금이라도 몸 상태가 나아지면 억지로라도 궁궐로 향했다. 허나 오래 머물 수는 없었다. 궁중의 냉랭한 분위기, 신하들의 차가운 눈치,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보는 숙종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기 때문이었다. 아니 어쩌면 숙종의 눈빛이 변한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궁중정치라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그녀를 궁 밖으로 밀어낸 것이었다. 동정과 연인군 사이의 미묘한 갈등, 노론과 소론의 끝없는 대립, 그 한가운데에서 최 씨는 너무나 위험한 존재였다. 희빈 장씨를 몰락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그녀를 소론과 남인들은
증오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그들에게 그녀는 언젠가 반드시 제거해야 할 걸림돌이었다. 어마마마. 갑자기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남자가 뛰어들어왔다. 연인군 금이었다. 훗날 조선의 21대 왕이 될 영조였으나 지금은 어머니의 죽음을 앞두고 오열하는 24세의 청년일 뿐이었다. 어마마마. 어마마마. 연인군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흐느꼈다. 최 씨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너무나 슬프고도 애틋하였다. 평생 이 아들 하나를 위해 살았건만 이제 그 아들을 두고 홀로 떠나야 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마 내 아들. 어머마. 제가 왔소옵니다. 제가 여기 있소옵니다. 너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야 한다. 최 씨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다. 허나 그 말 속에는 어머니의 간절한 당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죽고 나면 아들이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에 처할지를. 영종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연인군이 유일한 왕위 계승자였지만 그만큼 위험했다. 경중파의 선에서는 연인군을 견제하려 할 것이고 노론에서는 지지하되 그의 낮은 출신을 부담스러워할 것이었다. 최 씨는 힘겹게 손을 들어 올렸다. 북쪽을 가리켰다. 궁궐이 있는 방향이었다. 전하께서 계신 곳 저 궁궐. 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손이 허공에서 떨렸다. 그리고 천천히 떨어졌다. 어마마마. 어마마마. 연인군의 비명 같은 외침이 사가를 울렸다. 허나 최 씨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으로는 이른 봄날의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그 바람 속에 실려오는 것은 궁궐의 냄새였을까? 아니면 그녀가 영영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의 향기였을까? 방 안에는 그 느끼는 소리만 가득했다. 42년을 함께한 복선이와 24년간 가슴에 품고 살았던 아들. 이제 그들만이 그녀의 마지막을 지켜보는 증인이 되었다. 그러나 누가 알았을까? 이 초라한 마지막 뒤에 숨겨진 한 여인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무수리에서 정일품 숙빈까지 올랐던 그 극적인 신분 상승을. 그리고 그 영광 뒤에 감춰진 궁중정치의 맹혹한 현실을. 1716년 가을. 창덕궁에는 단풍이 곱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포원의 비원에는 국화향이 그윽이 퍼져나가고 연못가에서는 갈대가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나 숙빈 최 씨의 처소인 취선당에는 가을의 정취를 즐길 여유가 없었다. 기침이 멈추지 않으시옵니다, 마마. 복선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주인을 바라보았다. 며칠 전부터 최 씨의 몸에 이상이 생겼다. 처음엔 가벼운 감기련이 여겼으나 기침이 심해지더니 10까지 오르기 시작했다. 46세의 나이. 있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늙었다고도 할 수 없는 나이였건만 몸은 생각보다 많이 쇠약해져 있었다. 괜찮사옵니다. 그저 환절기라 그러한 것이겠죠. 최 씨는 애써 담담한 척했으나 속으로는 불안했다. 궁중에서 몸이 아프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 특히나 후궁의 몸이 아프면 그것은 곧 정치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일이었다. 혹여 전하께 걱정을 끼쳐드리거나 더 나아가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미칠까 염려되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몸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악화되어 갔다. 밤잠을 설치고 식욕도 떨어졌다. 복선이와 다른 궁녀들이 온갖 정성을 다했지만 별다른 차도가 보이지 않았다. 마마의 병세를 전하께 아뢰어야 하지 않을까 싶사옵니다. 복선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니다. 전하께서 정무로 바쁘신데 어찌 이런 사소한 일로 귀찮게 할 수 있겠느냐. 최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항상 조심스러웠다. 무수리 출신으로 후궁이 된 자신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부주의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허나 병세는 숨길 수 없었다. 결국 내 의원의 의관이 불려왔고 진찰을 받게 되었다. 의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마마, 몸에 열독이 쌓여 있사옵니다. 마음을 편히 하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셔야 하겠사옵니다. 그렇다면 며칠이나 걸릴까요? 한 달은 좋게 보셔야 할 것 같사옵니다, 마마. 한 달. 최 씨에게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다. 그동안 전하의 곁을 비우게 된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그리하여 이튿날 숙종에게 병세가 알려졌다. 숙종은 잠시 침묵하더니 뜻밖의 명을 내렸다. 숙빈으로 하여금
사가에서 요양하도록 하라. 사가 요양. 그것은 궁 밖에서 치료받으라는 뜻이었다. 최 씨는 당황스러웠다. 궁 안에서도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는데 굳이 사가로 나가야 한다니. 전하께서는 소첩의 몸을 염려하여 더욱 조용한 곳에서 요양하라 하시는 것이겠죠. 최 씨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리고 복선이에게도 말했다. 잠시 몸을 추스리고 돌아오는 것이니 크게 걱정하지 마라. 창의동에 마련된 사가는 궁궐에 비하면 초라했다. 단칸방 몇 개와 작은 마당이 전부였다. 화려한 단청도 없고 정교한 조각도 없었다. 그저 평범한 한옥일 뿐이었다. 그러나 최 씨는 불평하지 않았다. 전하의 뜻이라면 어디든 기꺼이 가겠다는 마음이었다. 복선아, 여기서 며칠만 쉬면 다시 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하옵니다, 마마. 몸조리 잘하시옵소서. 처음 며칠은 희망적이었다. 궁궐의 복잡한 일들에서 벗어나 조용히 휴식을 취하니 몸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다. 기침도 줄어들고 열도 내렸다. 이대로라면 한 달 안에 궁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 궁으로 돌아오라는 정교가 없었다. 최 씨는 이상했다. 몸도 많이 나아졌거늘 왜 아직 부르지 않으시는 것일까? 혹시 전하께서 소첩의 병세를 아직 염려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복선이도 의아했다. 예전에도 후궁들이 병으로 사가에서 요양한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오래 머물렀던 적은 없었다. 2달째가 되자 최 씨는 직접 행동하기로 했다. 메이원에 자신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음을 알리고 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다. 마마께서 건강을 회복하셨다니 다행이옵니다. 곧 전하께 아뢰겠나이다. 이관의 대답은 희망적이었다. 최 씨는 며칠 내로 궁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허나 일주일이 지나도 열흘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오히려 궁에서는 좀 더 요양하라는 뜻만 전해왔다. 최 씨는 당황스러웠다. 이상하옵니다, 마마. 전하께서는 왜 마마를 부르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복선이가 의문을 표했다. 최 씨도 같은 생각이었다. 몸은 이미 나았는데 궁에서의 역할도 있는데 왜 계속 이곳에 머물라고 하시는 것일까? 석 달째가 되자 최 씨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혹시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닐까? 궁중정치에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복선아, 궁의 소식을 알아보아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복선이가 은밀히 궁의 소식을 알아봤지만 특별한 일은 없는 것 같았다. 다만 경정과 연인군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조금씩 심해지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혹시 그것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최 씨는 가슴이 답답했다. 자신이 희빈장 씨를 몰락시키는데 역할을 했던 과거가 떠올랐다. 혹시 그 일로 인해 지금 정치적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닐까? 넷째 딸에 접어들자 최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직접 궁의 상소를 올려 자신의 상황을 호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복선이가 말렸다. 마마, 성급하게 행동하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옵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한단 말이냐? 최 씨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절망이 섞였다. 그녀는 깨닫기 시작했다. 이것이 단순한 요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혹시 자신이 궁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이미 멀어진 것은 아닌지. 밤이 되면 최 씨는 창문을 열고 북쪽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궁궐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다. 걸어서 한 시즌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지만 그 거리가 천리만리처럼 멀게 느껴졌다. 전하께서는 왜 소첩을 부르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소첩이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다. 처음에는 며칠이면 돌아갈 것이라 믿었건만 이제는 정말로 돌아갈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복선이도 주인의 마음을 헤아렸다. 42년을 함께 살아온 그녀였기에 최 씨의 불안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마마, 아마도 전하께서는 마마의 건강을 더욱 염려하시어. 아니다, 복선아. 이건 단순한 요양이 아니다. 최 씨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제 깨달았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것은 요양이 아니라 사실상의 추방이었다. 궁중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이 짐이 되었다는 것을. 1717년 봄, 창의동 사가에서 보낸 지 벌써 반년이 넘어가고 있었다. 몸은 많이 회복되었다. 기침도 멈췄고 열도 완전히 내렸다. 식욕도 돌아왔고 안색도 한결 나아졌다. 최 씨는 이제 궁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복선아, 내일 궁에 들어가 보겠다. 마마, 아직 전할 분부가 없으신데
몸이 이렇게 나았거늘 언제까지 여기 머물 수는 없지 않겠느냐. 직접 가서 문안을 드리고 돌아올 수 있는지 여쭤봐야겠다. 태씨는 단호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토궁으로서의 본분도 있었고 연인군에 대한 걱정도 있었다. 아들이 궁중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 수 없었던 것이다. 이튿날 아침 최 씨는 정성스럽게 단장을 했다. 비록 사가에서 지낸 탓에 예전만 못했지만 그래도 숙빈의 품위는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가마를 타고 궁궐로 향하는 길. 그녀의 가심은 설렘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그러나 궁궐에 들어서자마자 느낀 것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궁녀들의 시선이 냉랭했다. 인사를 받는 태도도 형식적이었다. 무엇보다 그녀를 맞이하는 이들의 표정에서 환영의 기색을 찾을 수 없었다. 숙빈 마마께서 나오셨군요. 한 상궁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예전 같으면 어서 오십시오라며 반가워했을 텐데 이제는 그저 사실을 확인하는 듯한 말투였다. 최 씨는 당황스러웠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다. 전하께 문안을 드리겠다고 했으나 돌아온 답은 예상과 달랐다. 전하께서는 정무로 바쁘시옵니다. 잠시 후 중전마마를 뵈시는 것이 어떨까 하옵니다. 중전마마. 인현왕후가 복이 된 후 숙종의 정비 자리를 다시 차지했지만 최 씨와의 관계는 예전만 못했다. 인현왕후 역시 희빈장씨 사건에서 최 씨의 역할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전을 아련하는 자리에서도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인현왕후의 눈빛에는 예전의 온화함이 사라져 있었다. 대신 경계하는 듯한 차가움이 자리하고 있었다. 숙빈, 몸이 많이 나아 보이는구나. 중전마마, 음해로우신 배려 덕분에 건강을 회복하였사옵니다. 그렇다면 사가에서 좀 더 요양하는 것이 좋겠구나. 궁중은 여전히 복잡하니 말이다. 인현왕후의 말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아직 궁으로 돌아올 때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최 씨는 가슴이 답답했다. 왜 모두가 자신을 멀리하려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곧 명확해졌다. 궁중에는 새로운 정치적 긴장이 조성되고 있었던 것이다. 영종과 연인군을 둘러싼 왕위 계승 문제가 점점 첨예해지고 있었고 그에 따라 노론과 소론 간의 대립도 격화되고 있었다. 영종은 왕세자였지만 몸이 약했고 후사가 없었다. 자연히 연인군이 차기 왕위 계승자로 거론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였다. 노론은 연인군을 지지했지만 소론과 남인은 경종을 지지하며 연인군을 견제하려 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 씨의 존재는 매우 민감한 문제였다. 그녀가 연인군의 어머니라는 사실만으로도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었다. 더구나 과거 희빈 장씨를 몰락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그녀에 대해 소론과 남인들은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다. 숙빈이 궁에 있으면서 전하의 총애를 받는다면 연인군의 지위가 더욱 공고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종 세자의 입지는 더욱 어려워지겠죠. 무술이 출신 후궁의 아들이 왕위를 계승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됩니까? 신하들 사이에서는 이런 속삭임들이 끊이지 않았다. 최 씨 자신도 이런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다. 궁궐을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시선들, 뒤에서 들려오는 수근거림들이 그것을 말해주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숙종의 변한 태도였다. 드디어 전하를 아련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과 완전히 달랐다. 따뜻했던 시선이 차갑게 식어 있었고 다정했던 말투도 공식적이고 딱딱해져 있었다. 몸이 나았다니 다행이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 같으니 좀 더 요양하도록 하라. 전하, 소첩은 이미 건강을 되찾았사옵니다. 이제 궁으로 돌아와 본분을 다하고자 하옵니다. 아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숙종의 말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더 이상 논의의 여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어조였다. 최 씨는 그제서야 깨달았다. 이것은 자신의 건강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라는 것을. 전하, 숙빈, 지금 궁중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경종과 연인군을 둘러싼 미묘한 갈등이 있고 신하들 사이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런 때에 네가 궁에 있으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부를 수 있다. 숙종의 말은 맹정했지만 현실적이었다. 그는 왕으로서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했다.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정치적 안정이 우선이었다. 최 씨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다. 자신이 더 이상 왕의 사랑받는 후궁이 아니라 정치적 부담이 된 존재라는 것을. 희빈장 씨를 몰락시켰던 과거가 이제는 자신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다는 것을. 소신들이 보기에
숯빛마마께서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신 것 같사옵니다. 한대중이 나서서 말했다. 그의 말에는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었다. 최 씨를 궁에서 멀리 두려는 것이었다. 그렇사옵니다. 좀 더 요양하시는 것이 모든 면에서 좋을 것 같사옵니다. 다른 신하들도 동조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위선적인 염려가 담겨 있었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계산이었다. 최 씨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굴욕이었다. 왕의 사랑을 받았던 후궁이 이제는 모든 이의 눈치를 보며 서 있어야 하다니 소첩이 물러가겠사옵니다. 최 씨는 깊이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다. 궁궐을 나서며 그녀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 찼다. 이제야 진실을 깨달았다. 자신은 더 이상 궁궐의 일원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이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그날 밤 창의동 사가로 돌아온 최 씨는 창문을 열고 북쪽을 바라보았다. 궁궐의 불빛이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이제는 영원히 손닿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내가 궁에 있으면 모두가 불편해한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이 담겨 있었다. 42년간 살아온 궁궐이 이제는 자신을 거부하고 있었다. 무수리에서 정일품 숙빈까지 올랐지만 결국 다시 궁 밖으로 밀려난 것이었다. 복선이는 주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무엇을 현실은 너무나 냉혹했고 그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힘은 그들에게 없었다. 1717년 겨울 창의동 사가에서 보낸 지 어느덧 1년하고도 몇 달이 지났다. 처음엔 며칠이면 돌아갈 것이라 믿었건만 이제는 그런 희망조차 희미해져 가고 있었다. 최 씨의 얼굴에서는 예전의 기쁨과 활기를 찾기 어려웠다. 대신 체념과 우울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마마, 오늘은 날씨가 좋습니다. 잠시 마당에 나가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복선이가 조심스럽게 권했다. 최 씨는 하루 종일 방 안에만 앉아 계시는 날이 많아졌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거나 옛날 일을 떠올리며 한숨을 내쉬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괜찮다, 복선아. 나가봐야 무엇하겠느냐. 최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무력감이 스며 있었다. 예전 같으면 궁궐의 소식을 궁금해했을 텐데 이제는 그런 관심조차 잃어버린 듯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렸다고 여기는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연인군이 호련히 사가를 찾아왔다. 어머니의 처지를 걱정한 끝에 직접 찾아온 것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어마마마, 이럴 수는 없사옵니다. 연인군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담겨 있었다. 22세의 청년이 된 그는 이제 어머니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정치적 희생양이 되어 궁 밖으로 밀려난 어머니를 보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어마마마께서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는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궁 밖에 계셔야 합니까? 소자가 아바마마께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씨는 아들의 분노를 보며 오히려 걱정이 앞섰다. 이런 때일수록 조심해야 했다. 성급한 행동이 오히려 아들의 처지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 수 있었다. 그마, 그러지 마라. 지금은 때가 아니다. 어마마마.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렇게 계실 작정이십니까? 내가 나서면 너만 위태로워진다. 지금 궁의 분위기를 너도 알지 않느냐? 경종, 세자마마와 너 사이의 미묘한 긴장을. 내가 나를 위해 움직이면 그것이 빌미가 될 수 있다. 최 씨의 말은 냉정했지만 현실적이었다. 그녀는 아들보다 궁중 정치를 더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지금 상황에서 연인군이 어머니를 위해 나선다면 그것은 곧 정치적 야심으로 해석될 것이었다. 소론과 남인들에게는 절호의 공격거리를 제공하는 셈이었다. 그렇다면 어마마마께서는 그냥 이렇게 괜찮다 그마, 나는 괜찮다. 나보다 중요한 것은 네가 살아남는 것이다. 네가 반드시 살아야 한다. 최 씨는 아들의 손에 꼭 잡았다. 자신의 고통보다 아들의 안전이 더 중요했다.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었다. 설령 자신이 평생 이곳에 머물러야 한다 해도 아들만은 안전해야 했다. 연인군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의 뜻을 거스를 수도 없었다. 결국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궁궐로 돌아가야 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최 씨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다. 그 일이 있은 후 최 씨는 더욱 침울해졌다. 아들마저 자신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다.
밤이면 창문을 열고 북쪽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다. 전하, 소첩은 여전히 이곳에 있어옵니다. 소첩은 전하를 그리워하고 있어옵니다.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며 눈물을 흘렸다. 1년 넘게 기다렸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예기치 못한 모욕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랜만에 궁에서 사람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가 기대했던 소환이 아니었다. 대신 차가운 경고였다. 숯불마마께서는 앞으로 궁에 들어오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온 관리가 전한 말은 충격적이었다. 아예 궁 출입을 금한다는 것이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가끔씩 궁에 들어가 인사를 드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 허락되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무슨 일이기에 그러한 명이 내려졌습니까? 궁중의 안정을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불필요한 소문이나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관리의 말은 애둘러 표현했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다. 최 씨의 존재 자체가 궁중 정치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었다. 더 이상 그녀를 원하지 않는다는 맹혹한 선언이었다. 그 순간 최 씨는 완전히 무너졌다. 지금까지 그래도 한 줄기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마저 박탈당한 것이었다. 궁궐 출입 금지. 그것은 후궁으로서의 지위를 사실상 박탈당했다는 의미였다. 마마. 복선이가 주인의 모습을 보며 가슴 아파했다. 최 씨는 그날 밤 내내 울었다. 42년간 살아온 궁궐에서 완전히 추방당한 기분이었다. 무수리로 들어가 정일품 숙빈까지 올랐지만 결국 다시 궁 밖으로 내쳐진 것이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궁에 있으면 오히려 방해가 되는. 최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괴감이 담겨 있었다. 평생을 바친 곳에서 이런 대우를 받다니. 그 굴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며칠 동안 최 씨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지금을 전폐하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복선이가 아무리 달래도 소용없었다. 세상에 대한 분노와 자신에 대한 수치심이 뒤섞여 마음을 짓눌렀다. 하지만 그런 절망 속에서도 한 가지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다. 바로 아들에 대한 걱정이었다. 자신이 이렇게 무너져 있으면 연인군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어머니가 완전히 몰락하면 아들의 지위에도 타격이 갈 것이었다. 아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어느 날 밤, 최 씨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의지를 느꼈다. 자신을 위해서는 포기할 수 있어도 아들을 위해서는 버틸 수 있었다. 비록 궁에는 들어갈 수 없어도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아들에게 힘이 될 수 있었다. 복선아, 내가 너무 약했구나. 마마, 비록 궁에서는 나를 원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연인군의 어머니다. 그 사실만큼은 아무도 바꿀 수 없다. 내가 여기서 무너져서는 안 된다. 최 씨의 눈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절망의 끝에서 마지막 희망을 붙잡은 것이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들을 위해서라도 견뎌내야 했다. 1718년 초겨울, 창이동 사가의 작은 방에서 최 씨는 홀로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첫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고 그 하얀 눈발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연스레 옛일을 떠올렸다. 48년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7살, 궁궐대문을 처음 들어서던 그날이 떠올랐다. 외할머니의 손을 놓고 혼자 걸어 들어갔던 창덕궁. 그때의 두려움과 외로움이 아직도 생생했다. 너는 이곳에서 살아야 한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시키는 일만 해라. 외할머니의 마지막 당부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때는 궁궐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곳인지 몰랐다. 그저 밥을 먹고 잘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 다행이라고 여겼다. 12년의 무수리 생활, 새벽마다 우물에서 물을 길었고 정각을 청소하며 하루를 보냈다. 나인들의 눈치를 보고 조심스럽게 하루하루를 견뎌냈다. 복선이를 만나 친구가 되었고 함께 어려운 궁궐 생활을 버텨나갔다. 그리고 1689년 운명이 바뀐 그 밤, 기사환국으로 궁궐이 혼란에 빠졌던 시기였다. 2년 왕후가 폐출되고 장희빈이 왕비가 되었던 격변의 때, 19살이던 복녀는 그날 밤 후원 한 구석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2년 왕후께서 입으시던 옷이 찢어져서 꿰매는 일이었다. 비록 폐출되어 사가로 나가신 왕비였지만 복녀는 그 옷을 소중히 여겼다.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꿰매며 언젠가 다시 왕비께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랐다. 달빛이 유난히 밝았던 그날 밤, 고요한 후원에서 바늘을 움직이던 그녀는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을 느꼈다. 고개를 들어보니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달빛에 비친 그의 모습을 보는 순간 복녀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왕이었다. 숙종에 밤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그녀를 발견한 것이었다. 일어나 보거라. 부드럽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였다. 복녀는 떨리는 몸으로 일어섰지만 고개는 들지 못했다.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그저 바느질을 하고 있었소옵니다, 전하. 누구의 옷인가? 잉년왕후 마마께서 입으시던 옷이옵니다. 그 순간 숙종은 잠시 침묵했다. 자신이 패출한 왕비의 옷을 이 어린 무수리가 정성스럽게 꿰매고 있다는 사실에 무언가 감회가 있었던 모양이었다. 충성스럽구나. 숙종의 목소리에는 의외의 온화함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짧은 만남이 복녀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며칠 후 복녀는 상궁으로부터 뜻밖의 말을 들었다. 전하께서 자신을 궁녀로 승진시키라고 하셨다는 것이었다. 무수리에서 궁녀로. 그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그 후로 숙종은 종종 복녀를 불러들였다. 처음에는 단순한 심부름이었지만 점차 그녀의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에 마음이 이끌렸던 것 같았다. 복녀는 말수가 적었고 항상 조심스러웠다. 그런 그녀의 모습이 복잡한 궁중 생활에 지친 숙종에게는 위안이 되었다. 몇 달 후 복녀는 숙종의 후궁이 되었다. 무수리에서 후궁까지.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궁궐 최하위 신분에서 정일품 숙빈까지 오를 수 있으리라고. 1694년 아들을 품에 안았던 그 순간의 기쁨을 최 씨는 아직도 잊을 수 없었다. 왕자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다. 무수리 출신 후궁의 아들이지만 엄연한 왕자였다. 그마,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머니의 낮은 출신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강한 사람이 되거라. 갓난아기였던 연인군을 보며 다짐했던 그 마음이 생생했다. 아들만큼은 자신과 같은 서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고.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희빈 장씨와의 갈등, 인현왕후 보기 사건, 그리고 마침내 장씨의 몰락. 그 과정에서 최 씨는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것이 지금의 상황을 만든 원인이 되었다. 그때는 이런 마지막이 올 줄 몰랐지. 최 씨는 작게 중얼거렸다. 달빛 아래서 바느질하던 19살 소녀가 48세의 지금 궁박 쓸쓸한 사가에서 홀로 앉아있다니. 인생이란 참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 모든 과정이 있었기에 연인군을 낳을 수 있었고 아들을 왕자로 키울 수 있었다. 비록 지금은 궁에서 멀어져 있지만 연인군은 여전히 왕위 계승 서열에 있었다. 언젠가는 왕이 될 수도 있는 아들. 내가 겪은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연인군이 있지 않느냐. 복선이가 차를 올리며 말했다. 마마, 무슨 생각을 그리 깊게 하고 계십니까? 옛일을 떠올리고 있었다. 내가 처음 궁에 들어갔을 때부터 전하를 처음 배웠던 그날 밤까지. 그때 일이 엊그제 같사옵니다. 마마께서 무수리에서 후궁이 되시던 날 소인도 정말 기뻤습니다. 복선이의 말에 최 씨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42년을 함께한 벗이었기에 그녀만큼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주었다. 창밖의 눈이 더욱 굵어져서 내리고 있었다. 그 하얀 눈을 바라보며 최 씨는 깨달았다. 자신의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비록 지금은 버림받았다고 느끼지만 연인군이라는 소중한 열매를 남겼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버텨야 한다는 것을. 어머니로서 마지막까지 아들의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1718년 3월 8일 밤 창의동 사가에는 이상한 정막이 흘렀다. 평소보다 차가운 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들어왔고 최 씨의 숨소리가 점점 가늘어져 가고 있었다. 복선이는 주인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었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마마. 복선이가 최 씨의 손을 꼭 잡고 불렀지만 최 씨는 의식을 잃은 듯 반응이 없었다.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고 맥박도 미약해져 가고 있었다. 그때 급한 발소리와 함께 문이 거칠게 열렸다. 어마마마. 연인군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궁에서 급히 전해받은 소식에 밤중에도 말을 달려온 것이었다. 94세의 청년이 된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어마마마, 제가 왔소옵니다. 제가 여기 있소옵니다.
연인군의 간절한 부름에 최 씨가 천천히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로 아들의 얼굴을 보더니 힘겹게 입술을 움직였다. 그마 왔구나. 예, 어마마마. 제가 왔습니다. 어마마마께서는 괜찮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나으실 것입니다. 연인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 씨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아들과의 마지막 대화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마, 잘 들어라. 시간이 많지 않다. 최 씨는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안에는 48년의 삶에서 얻은 지혜가 담겨 있었다. 어마마마, 그런 말씀 마옵소서. 어마마마께서는 아니다. 나는 안다. 그러니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똑똑히 들어라. 최 씨의 단호한 목소리에 연인군은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쉬고 이어서 말했다. 그마, 너는 지금까지 내가 왜 이곳에서 3년을 보내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는 이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어마마마,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 나를 궁에서 내보낸 것도 다시 부르지 않은 것도 모두 계획된 일이었다. 서론과 남인, 그들이 나를 제거하려 한 것이 아니라. 최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전하께서도 알고 계셨다. 나를 곁에 두는 것이 너에게 독이 된다는 것을. 티빈 장씨를 몰락시켰던 나의 과거가 이제는 너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다는 것을. 연인군은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의도적으로 멀리했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아바마마께서는 왕이시다. 개인적 감정보다는 왕실의 안정을 먼저 생각하셔야 한다. 나를 가까이 두면 경종마마와 너 사이의 갈등만 깊어질 뿐이었다. 최 씨의 말에는 원망이 없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담담함이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진실을 깨달았던 것이다. 자신이 단순히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아들을 위해 희생된 것이라는 것을. 어마마마, 그렇다면 소전은? 너는 살아야 한다. 그마.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야 한다. 최 씨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이제야 그녀는 자신의 진정한 적이 누구였는지 알았다. 소론도 남인도 아닌 바로 시간이었다. 아들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버텨내야 할 시간. 경종마마는 몸이 약하시고 아들이 없으시다. 언젠가 너에게 왕위가 올 수도 있다. 하지만 그때까지 조심해야 한다. 어마마마, 소론과 남인은 너를 경계한다. 절대 그들에게 빌미를 주지 마라. 그리고 노론도 완전히 믿어서는 안 된다. 최 씨의 말은 마치 정치적 유언과 같았다. 48년간 궁중정치를 지켜본 그녀의 통찰력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노론은 너를 지지하지만 나의 낮은 출신을 부담스러워한다. 네가 왕이 되어도 그들은 너를 무시할 수 있다. 조심하라. 연인군은 어머니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이것이 정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소자는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너 자신을 믿어라. 그리고 기억하라. 너는 비록 무수리의 아들이지만 엄연한 왕자다. 당당하게 살되 교만하지는 마라. 최 씨는 힘겨운 숨을 몰아쉬며 계속했다. 내가 이 3년 동안 깨달은 것이 있다. 궁중정치에서 진짜 이기는 자는 가장 오래 버티는 자라는 것이다. 희빈 장씨도 한때는 전하의 총애를 받았지만 결국 몰락했다. 왜일까? 성급했기 때문이다. 왕비가 되려는 욕심에 눈이 멀어 실수를 범했다. 너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순간 최 씨는 마치 예언자처럼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다. 그녀가 3년간 겪은 모든 고통이 비로소 의미를 가지는 순간이었다. 자신의 희생이 아들에게 소중한 교훈이 될 것이라는 깨달음. 어머니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군 밖에 있어야 했는지 이제 알겠느냐? 나를 멀리함으로써 너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줄인 것이다. 내가 궁에 있었다면 너는 더 큰 공격을 받았을 것이다. 연인군은 비로소 모든 것을 이해했다. 어머니의 희생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희생의 진정한 의미를. 어마마마, 제가 어마마마를 지키겠습니다. 어마마마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시키겠습니다. 고맙다 그마. 하지만 성급하게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최 씨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제 평화로웠다. 자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물려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죽어도 절망하지 마라. 나는 너를 낳고 길러낸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그리고 언젠가 왕이 되면 그때 비로소 나의 모든 고통이 의미를 가질 것이다. 1724년 8월 30일 경희궁 숭정전에서 조선의 21대 왕이 즉위했다. 연인군 금. 이제 영조가 된 51세의 중년 남자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다. 바로 어머니를 찾아뵙는 것이었다. 어마마마, 소자가 왕이 되었습니다. 양주 고령동 옹장리. 6년 전 어머니를 모셨던 그 언덕 위에서 영조는 무릎을 꿇었다.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이곳에서만큼은 그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아들일 뿐이었다. 어마마마, 늦었지만 용서하소서. 소자가 너무 늦게 왔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억새를 흔들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영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6년 전 창의동 사가에서 마지막으로 들었던 어머니의 당부가 생생했다. 네가 왕이 되면 그때 비로소 나의 모든 고통이 의미를 가질 것이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가 왔다. 영조는 일어서서 단호하게 말했다. 어마마마께서 살아계셨을 때 제대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소자가 어마마마를 국모의 반열에 올리겠습니다. 그해 겨울 영조는 첫 번째 조치를 취했다. 어머니를 위한 사당을 짓는 것이었다. 축빈묘라고 이름 지은 그 사당에서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냈다. 하지만 신하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전하, 후궁을 위해 별도의 사당을 짓는 것은 예법에 어긋나옵니다. 후궁은 후궁일 뿐이옵니다. 국무와 같이 대우할 수는 없사옵니다. 영조는 신하들의 반대를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물러설 생각은 없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지키지 못한 것을 이제라도 지키고 싶었다. 과인의 어머니이시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느냐. 전하, 하오나 전례가 없는 일이옵니다. 그렇다면 과인이 전례를 만들겠다. 영조의 목소리에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20년이 흘렀다. 1744년 여전히 신하들은 반대했지만 영조는 굽히지 않았다. 그리고 1753년 영조 29년 마침내 영조는 결단을 내렸다. 육상묘를 육상궁으로 승격시키는 것이었다. 구모는 원래 세자나 세자빈의 사당에만 붙이는 것이었지만 영조는 어머니의 사당에 궁호를 붙이기로 했다. 육상궁이라 하라. 그리고 어머니께 화경이라는 시호를 올리겠다. 신하들이 다시 반대했다. 특히 조간빈이라는 신하는 죽책문 작성을 거부했다. 전하,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옵니다. 국가의 대소책문은 종통의 대를 잇는 빈이 아닌 이상. 조간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영조가 소리쳤다. 조간빈은 한경도 삼수의 유배 보내라. 조정이 술렁였다. 왕이 이토록 강경하게 나올 줄은 몰랐던 것이다. 영조는 좌의정 이천보를 불러 명했다. 경이 죽책문을 지어라. 감히 거역할 자는 없을 것이다. 이천보는 거역할 수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죽책문을 지었다. 그 내용에는 숙빈 최씨를 왕의 어머니로서 예우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같은 해 7월, 영조는 어머니의 무덤을 원으로 승격시켰다. 소령원이라 이름 지었다. 원은 왕족의 무덤을 말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정자각을 세웠다. 정자각은 원 이상의 무덤에만 세우는 제사 건물이었다. 전하, 후궁의 무덤에 정자각을 세우는 것은 과인의 어머니시다. 영조의 외침에 신하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빛에는 30년간 억눌려왔던 감정이 폭발하고 있었다. 9월 13일, 영조는 직접 소룡원에 행했다. 원의 완성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그날이 영조의 탄신일이었다고 한다. 어머니께 가장 의미 있는 선물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다. 소룡원에 도착한 영조는 어머니의 무덤 앞에 섰다. 정자각이 웅장하게 서 있었고 성물들이 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다. 이제 어머니는 왕족의 예로 모셔지고 있었다. 어마마마. 이제야 소자가 어마마마를 제대로 모십니다. 제사를 지내는 동안 몇몇 신하들은 절을 하지 않았다. 후궁의 무덤에 절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영조는 그 모습을 보고 분노했다. 절하지 않은 자들은 모두 파직하라. 전하, 하오나, 과인의 명령이다. 어머니께 예를 갖추지 않는 자는 과인도 섬길 자격이 없다. 그날 여러 신하들이 파직당했다. 영조의 강경한 의지 앞에서 더 이상 반대할 수 있는 자는 없었다. 이제 숙빈 최씨는 사실상 국무의 반열에 올라 있었다. 그 후로도 영조는 계속해서 어머니를 위한 일을 했다. 육상궁은 후에 다른 왕의 어머니들을 위한 사당들과 함께 칠궁이 되었다. 저궁,
연호궁, 대빈궁, 경우궁, 선의궁, 덕안궁까지 모두 왕의 생모이지만 후궁에 머물렀던 이들의 사당이었다. 영조는 이렇게 말했다. 과인의 어머니만이 아니다. 왕을 낳은 모든 어머니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예우를 받지 못했다. 이제라도 바로잡는 것이다. 52년의 긴 치세 동안 영조는 어머니를 잊은 적이 없었다. 매년 제사를 지내고 틈틈이 수료문을 찾았다. 신하들 앞에서는 왕이었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여전히 그리워하는 아들이었다. 어마마마, 소자가 탕평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당파의 갈등을 없애고 모든 신하들이 조화롭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마마마께서 걱정하셨던 소론과 노론의 갈등도 점차 해결되고 있습니다. 어마마마의 가르침대로 누구든 능력 있는 자는 등용하고 있습니다. 영조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평생 잊지 않았다. 조급하지 말고 모든 세력을 경계하되 균형을 잃지 말라는 당부를,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남으라는 간절한 유언을. 1776년 영조는 82세의 나이로 승하했다. 52년이라는 긴 치세를 마치면서도 그는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그리워했다. 죽음을 앞둔 영조가 마지막으로 찾은 곳도 육상궁이었다. 그곳에서 어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싶었던 것이다. 어마마마, 소자가 이제 어마마마께로 갑니다. 평생 어마마마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평온했다.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시켰고 조선을 안정된 나라로 만들었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무술이 출신 후궁의 아들이라는 컴플렉스도 이제는 없었다. 오히려 그것이 자신을 더욱 겸손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왕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흘러 조선이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을 맞고 다시 현대에 이르기까지 서울 종로구 궁정동에는 여전히 육상궁이 자리하고 있다. 지금은 칠궁이라 불리며 사적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육상궁, 연우궁, 저궁, 대빈궁, 경우궁, 선의궁, 덕안궁, 7개의 사당이 한 울타리 안에 모여있다. 모두 왕을 낳았지만 후궁에 머물렀던 여인들의 사당이다. 그 중에서도 육상궁은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영조의 지극한 효심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매년 제사가 울려진다. 왕족의 후손들과 관계자들이 모여 정성스럽게 제례를 지낸다. 300년 전 창의동 사가에서 쓸쓸히 죽어간 한 여인을 위해 아직도 향이 피어오르고 제물이 올려진다.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에는 소룡원이 있다. 조용한 언덕에 자리 잡은 이곳에 숙빈 최 씨가 잠들어 있다. 정자각이 단정하게 서 있고 성물들이 정연하게 배치되어 있다. 왕족의 예로 조성된 이 원에는 지금도 참배객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특히 어머니를 둔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자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어머니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이들이다. 소룡원을 찾은 한 중년 여성이 정자각 앞에서 조용히 절을 올렸다. 저도 아이 둘을 키우는 어머니입니다. 숙빈 최 씨처럼 자식을 위해 끝까지 버텨내는 어머니가 되고 싶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300년 전의 이야기가 현재를 사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울림을 주고 있었다. 역사학자들은 숙빈 최 씨를 조선시대 신분 상승의 대표적 사례로 기록한다. 무수리에서 정일품 숙빈까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극적인 인생이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보여준 모성애였다. 자신의 고통보다 아들의 안전을 먼저 걱정했던 어머니의 마음이었다. 영조는 평생 어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다. 탕평책을 펼쳐 당파 갈등을 완화시켰고 균역법을 시행해 백신문고를 부활시켜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모든 정책의 바탕에는 어머니의 가르침이 있었다. 조급하지 말고 모든 세력을 경계하되 균형을 잃지 마라.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남아라. 숙빈 최 씨의 유언은 영조의 치세 철학이 되었다. 그리고 그 철학은 조선 후기 안정을 가져다 주었다.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숙빈 최 씨의 이야기는 어떤 의미일까? 그녀의 삶에서 우리는 여러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운명의 아이러니다. 최고 권력에 가장 가까웠던 여인이 가장 쓸쓸한 최후를 맞았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으며 어떤 지위나 권력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모성애의 위대함이다. 자신의 고통보다 자식을 먼저 생각하는 어머니의 사랑은 시공을 초월한다. 숙빈 최 씨가 마지막까지
연인군의 안전만을 걱정했던 모습에서 우리는 모성의 숭고함을 본다. 셋째, 권력의 무상함이다. 정일품 숙빈이라는 높은 지위도, 왕의 총애도, 왕자의 어머니라는 신분도 그녀가 궁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을 보장하지 못했다. 궁중 정치 앞에서 개인은 너무나 작고 무력했다. 넷째, 기다림의 무게다. 3년은 짧은 시간이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는 곳을 그리워하며 보낸 3년은 영원처럼 길었을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지 않을까. 어쩌면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는 곳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 없는 사람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숙빈 최 씨는 그 그리움을 안고 떠났지만 아들의 사랑으로 영원히 기억되고 있다. 요즘도 칠공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부모들이 많이 온다. 자식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부모들, 자식의 미래가 걱정되는 부모들이 숙빈 최 씨 앞에 서서 마음을 달랜다. 저희 아이도 건강하게 자라서 올바른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어려운 시기를 잘 버텨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300년 전의 어머니와 현재의 어머니들이 시공을 초월해서 만나는 순간이다. 자식에 대한 사랑과 걱정은 예나 지금이나 같다. 겨울날 소룡원에는 눈이 내린다. 하얀 눈이 정자각 지붕을 덮고 성물들을 감싼다. 그 고요한 풍경 속에서 숙빈 최 씨는 평안히 잠들어 있다. 3년을 기다렸지만 끝내 궁으로 돌아가지 못한 한 여인이 이제는 영원한 안식을 얻었다. 그녀의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다. 조선국 영조대왕 생모 숙빈 최씨지묘. 무술이었던 그녀가 이제는 영조대왕의 어머니로 기억되고 있다. 낮은 출신이라고 부끄러워했던 것이 이제는 오히려 영광이 되었다. 신분의 벽을 뛰어넘어 왕의 어머니가 된 여인. 그리고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어머니로 칠공의 관리사 할머니가 참배객들에게 말한다. 숙빈 최 씨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무술이에서 시작해서 왕의 어머니까지 되셨으니까요. 하지만 무엇보다 훌륭한 건 끝까지 자식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녀의 말에는 존경심이 담겨 있다. 매일 숙빈 최 씨의 사당을 돌보며 지낸 세월이 그녀에게도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봄이 되면 칠공에는 꽃이 핀다. 벚꽃이 흩날리고 개나리가 노랗게 물들인다. 그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숙빈 최 씨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300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 결국 그녀가 남긴 것은 무엇일까? 권력도 지위도 아니다. 단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이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희생할 수 있었던 모성애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지 보여준 산 증거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나이다. 숙빈 최 씨. 3년을 기다렸지만 끝내 궁으로 돌아가지 못한 한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사랑으로 영원히 기억되는 어머니가 되었으니까요.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는 곳.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 없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죽지 않습니다. 기억 속에서,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계신 모든 부모님들께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여러분 모두가 숙빈 최 씨와 같은 위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계시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고맙겠나이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가슴 뜨거운 조선의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기대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